네, 그럼 오늘 두 번째 주제 CPI하고 FOMC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CPI는 예상치 하회하면서 잘 나왔어요. 근데 막상 주가는 이날 좀 뭐 그렇게 강하지를 않았었고, 그 뒤 FOMC 이후로는 오히려 많이 빠졌죠. 자, 일단 그러면은 나눠 한번 보죠. CPI부터 한번 봐보면, 일단 CPI 관련해서 선행성이 있는 데이터들의, 지표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요즘 말씀 또 해주시고 되게 좋은 자료 많이 내주십니다. 저는 되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자료가 그 이제 이은택 위원님께서 그 애널리스트 분께서 쓰시는 그 자료 보시면 제 거보다도 훨씬 더 그런 선행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더 잘 또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들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혹시 여러 개 되신다면 보시면 너무 참고되실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ISM 제조업에 있는 그 지불 가격 요거 이제 따라가는데 잘 따라가고 있다. 근데 앞으로도 이렇게 가주면 좋겠다. 네. 그 다음에 뭐 중국 생산자 물가도 많이 떨어지는데 수입 물가나 뭐 미국 생산자 물가 보니까 같이 떨어지고 있어서 향후에도 물가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겠더라. 그 다음에는 뭐 중고차 같은 경우에도 매나임 떨어지는 것 따라서 CPI 중고차도 이제는 잘 좀 격차를 줄여 나가더라.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요거 들어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말로 전달해 드리면은 그 이제 숙박 쪽, 그러니까 주거비 쪽에서 거기에 외부 숙박 들어가는 거 있는데 그게 그 전월에는 좀 쳤어요. 플러스로 4% 이상으로. 근데 역시나 그게 호텔비 이런 건데 또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례적이었다라는 거 확인됐고, 그 다음에 헬스 인슈어런스 관련된 거 이게 1년에 한 번 업데이트되고 그 다음에 1년 내내 같은 숫자로 거의 간다라고 했는데 그 전년도에는 플러스 2%로 MOM으로 계속 갔는데 이제는 10월부터 마이너스 4%대로 MOM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마이너스 4.3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쪽에서도 좀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저는 뭐 보니까 물가는 계속 좀 빠르게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이제 이런 관계성이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참 편안한 게 지금 주거비가 안 떨어져요. 근데 주거비 쪽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이제 집값이 상승폭이 누그러지면 주거비도 떨어지더라. 이런 관계성은 있고, 대신에 이거는 뭐 어떤 데이터를 참고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데이터에서는 뭐 1년이 격차가 나기도 하고 1년 반이 격차가 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미래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좀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도 이번 FOMC 때 얘기했지만은 뭐 내년 중순까지는 주거비가 빠질 것이다. 그럼 주거비까지 빠져주면 뭐 진짜 완전 이제 걱정들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봐가지고서는 그 이제 배가 참 잡기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배 이 해상 운임 보시면은 그 너무 높아가지고서 또 비용 같은데 부담들이 많이들 되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요거는 또 그 전보다도 더 많이 떨어져 있죠. 지금은 안 떨어지는 주간에 찾기 힘들 정도로 떨어져 있고, 이제는 배가 미국 서부항에 기다리는 게 한 척도 없습니다. 11월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뭐 요런 점들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번에도 나온 얘기가 우리가 이제 계절 조정치를 가지고 쭉 사용을 하게 되는데 계절 비조정 수치를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좀 물가가 꺾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지금까지로 봐서 최근 5개월로 놓고 보니까는 계절 비조정 수치로 봤을 때 물가 상승이 불과 0.47%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그냥 옆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 위에 보는 거는 다 계절 조정 수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저게 훨씬 선진화된 통계 관리법입니다. 예, 훨씬 선진화된. 그런데 계절 비조정치도 종종 보긴 하는데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거는 계절 비조정치 봤었을 때는 최근 5개월간은 거의 물가가 안 올랐는데 이대로 해가지고 쭉 가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년도 하반기에는 진짜 낮은 물가 혹시 나오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사실 행복회로죠. 행복회로. 네,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다. 요게 이제 데이터 발표됐을 때는. 근데 이제 다음날 FOMC는 진짜 매파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성명서에서 변화가 진짜 문구 단 하나도 없었어요. 단 하나도 없었는데 약간 여기서도 이제 행복회로 돌린 사람 뭐가 있었냐면 계속 금리 올린다는 거 앞에 ongoing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혹시나 없애주지 않을까 이런 긍정
기대를 한 사람이 일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에서 이런 걸 없애줬거든요. 근데 미국은 안 없앴다. 깨져버렸죠. 문구 단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전망하고 점도표 나왔는데 매파적이었어요. 성장률은 내렸어요. 1.2에서 0.5로. 실업률은 높였어요. 4.4에서 4.6으로. 물가도 높였어요. 2.8에서 3.1, 3.1에서 3.5로 높였어요. 그러면서 점도표도 0.25만 올리는 게 아니라 0.5로 올렸습니다. 4.6이 5.1이 됐죠. 요걸 딱 보자마자 증시가 1% 오르고 있던 게 마이너스 1%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모두 발언 중에도 매파적인 얘기가 나와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여전히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걸 이제 파월 의장이 강조했기 때문인데,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한동안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조기 완화 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는 긴축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죠. Stay the course. 이게 또 나옵니다. 요때 그러고 나서 인터뷰에서는 어떤 얘기 나왔냐 하면, 서비스 물가 하락이 그리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게 이날의 증시 최저점에서 이날만 놓고 봐서는요. 자,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파월 코멘트는요. 실제로는 서비스 물가가 그렇게 빨리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 이후에는요, 침체나 고용에 대한 질의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파월 의장이 실업의 급증 없이 노동시장이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경로가 보인다. 이게 이제 사실 지금 희망론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저도 여기에 속해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거 뭐 옛날하고 좀 고용시장이 달라서 그래서 이번엔 실업의 급증 없이도 잘 넘어갈 수도 혹여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얘기를 파월 의장이 이제 희망적인 얘기죠. 이걸 할 때마다 증시가 한 번씩 툭툭 반등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바가 뭔지를 이때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체가 안 온다. 고용시장 요번에 좀 독특하다. 이거를 시장은 원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죠. 이걸 보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많은 구인 공고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해야 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보아서는 미루어 보건대 많은 사람들이 실직해야 하는 노동시장처럼 지금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완만한 실업률 증가로 노동시장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경로가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월의 인상폭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아직 결정되지가 않았고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을 했고요. 또한 내년 중반까지는 이제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도 인하 기대에 대해서는 그 기대를 완전히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 입장에서 지금 제일 껄끄러운 거 이거 같아요. 인하 기대가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연준 입장에서 기분 나빠한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철폐가 인플레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업 리스크도 있고 다운 리스크도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내려갈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은 중국에서 이제 공급망 교란이 해소가 되니까 뭐 정저우나 이런데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면 인플레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내려가는데. 근데 반대로 근데 중국이 그래 소비를 늘리면 유가 같은 거 올라가면 인플레 올라간 영향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양방향이 다 있으니까 이 질문을 한 건데, 이제 파월 의장은 그냥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 임금 인상에 대해서 역시나 걱정하는 멘트를 꽤 했고요. 역시나 그 이유는 시간당 평균 임금의 재증가 때문이다로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날에 밤에 보시다 보면 장중 갑자기 양전환도 돼요. 이거는 뭐 때문이냐라고 하면은 딱 이제 실시간으로 봤을 때 2% 물가 목표제 변경에 관련된 답변을 하고 나서였어요. 전날에 CPI가 잘 나왔잖아요. 근데 이날에 쭈르르륵 장이 내렸어요.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죠. 그 이유로 일부에서는 이거를 이유로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우리 경제학 책 사가지고 보면은 올리비에 블랑샤르,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죠? 요 경제학과 다니신 분으로 요 책 갖고서 공부 많이 하시죠. 근데 요 분이 트위터에 이제 코멘트를 남기세요. 자, 이 인플레 지금 잡는 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준선을 옮기자. 인플레 목표제 2%에 대해 이유 없다. 3%로 옮기자. 상향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야 뭐야, 인플레 사실은 못 잡는 거 아니야? 예전보다 구조적으로 높나 보네. 인플레 고착화되나 하니까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서 증시가 이때 당시에 상승폭을 상당히 반납했다라고도 주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에 설득력이 있다고 제가 느꼈던 게 다음 날에, 왜냐하면은 연준에서 이제 요 질문이 나와요. 당연히 이런 이제 석학들의 얘기가 나오니 질의응답에서 이거 질문이 나오겠죠. 했을 때 야, 2% 물가 목표제 혹시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니까 파월 의장이 우리는 인플레 목표제 2%로 유지를 할 것입니다.
라고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요러고 나서 양전환해요. 한 5분인가 있다가. 근데 그 이후에 또 좀 이제 안 좋은 게 파월 의장이 양다리를 또 이게 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또 딴 이야기 쭉 하다가 인플레 또 2% 목표제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지금은 목표제 변경을 생각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다만 어느 시점에서는 장기 과조를 고려해볼만 합니다. 이러니까 뭐야 고려한다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또 또 못 믿겠네 막 이러면서 또 이렇게 또 하락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고착화되는 거 2%까지 내리는 거 어려우니까는 기준선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쟁 계속 되겠죠. 금요일에도 또 막 이거 트위터에서 논쟁 붙었더라고요. 빌레크머니 이거 옮겨야 된다 하니까는 닐 카시카리가 아닌데 정반대인데 네가 말한 요인들은 막 이러면서 또 댓글을 달고 그거를 또 리트윗을 저기 누굽니까 그 티미라우스가 또 해가지고서는 또 막 이렇게 불을 지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뜨겁구나. 예. 여튼 뭐 일단은 아니다. 예. 근데 그 다음날 이제 22도 매파적이면서 증시가 뚝뚝뚝뚝 내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도 연준위원회 코멘트도 매파적이었다. 이때 매파적인 거 대표적으로 23년에 이날을 주장한 위원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고 왜 그토록 인플레 낙관적인지 모르겠다 시장이. 그 다음에 최종 금리 인상 후에 약 1년간은 평균적으로 과거 사례를 보면 동결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인하 기대를 참 이제 낮추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주식은 연준의 말을 듣고 반응을 했어요. 실제로 빠졌잖아요. 연준의 매파적이니까. 근데 채권이 말을 안 들어요. 사실 이 연준의 말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는 거는 주식 채권 중에 누구냐 하면 채권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은 사실 우리가 연준에 대해서 이만큼까지 집중해서 보는 사례가 과거에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식한 사람들은 다른 것들도 많이 봐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정치나 뭐 기업 실적이나 등등등 보는데 채권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연준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유심히 보고 사실 또 채권 하시는 분들은 주식만큼 대안이 많지가 않아요. 주로 일단 국채 갖고 움직여야 되고 장단기 갖고 움직여야 되고 크레딧 갖고 좀 플레이를 하시는 그런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좀 우리보다 선택지가 좁고 그러니 더더욱 금리 영향 크고 연준을 바라보죠. 그래서 뭐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걸 보냐 더 적은 걸 보냐 뭐에 더 집중해서 봤냐라고 하면은 뭐 후자 쪽이 더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준에 대한 이해도는 채권 시장이 주식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다라고 보는데 근데 채권 시장이 말을 안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패드와치에서 보게 되면 지금 미국 국채 선물 시장에 반영돼 있는 금리 동향을 보게 되면 향후 금리 동향을 보게 되면 23년 2월에 바로 다음 회의죠. 12월 다음 회의. 1월엔 회의가 없습니다. 2월 초에 회의가 있는데 이때 25bp 추가 인상을 할 것 같다. 50이 아니라 25. 그 다음에 3월에 또 한 번 더 올릴 것 같다. 25bp. 그럼 기준금리가 4.75에서 이제 5가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더 안 올리고 연준은 5가 넘을 거라고 하는데 동결이라는 거예요. 확률로 봐서는 쭉 동결하다가 23년 9월에는 오히려 25bp 인하를 할 걸로 지금 찍혀 있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한 번 더 인하를 할 걸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그 금리에서 내년에 1분기에 2번 올리고 2, 3분기에 동결했다가 3분기 말 4분기에 2번 내려서 똑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채권 시장은 연준의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첫째 가정은 완전한 침체 배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침체가 온다 하면은 주식은 당연히 빠져야 될 거고 채권 금리도 안전자산 선호니까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침체다라고 이제 보면은 이게 말이 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연준에 대해서 불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얘기를 강하게 하는 것뿐이지 사실 연준은 또 데이터 디펜던트인데 향후의 데이터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금리가 인플레가 더 빠르게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준이 너무 높게 보는 거 아닌가? 그러면 결국에는 별로 못 올리고 금리 다시 내리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완전히 침체 배팅을 해도요. 단기 금리는 연준의 말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단기 금리도 연준이 원하는 만큼 안 올라가요. 초단기 금리 시장은 연준의 손아귀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시장에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불신이 더 강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죠. 채권 시장은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그 격언을 잊은 것인가? 근데 이제 채권 시장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아이, 그게요, 우리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보니까 연준이 긴축할 때 좀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서야 될 때는 한 번씩 맞서야 되더라고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례로 대표적인 게 2018년도 12월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연준이 금융위기 이후로 긴축을 계속 해나가죠. 15년에 금리 한 번, 16년에 금리 한 번 더 올려요. 그리고 17년에 3번 올리고 18년도에 3, 6, 9, 12월 4번 올립니다. 근데 이제 12월 인상 때 이제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당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되고 막 미중 무역 분쟁이 아주 격화가 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좀 다운되고 있는데 12월에 금리를 올려도 되나? 이거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근데 연준은 올렸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때도 점도표를 찍어요. 보면 19년도에는 2번 더 올리겠다. 20년도에도 추가로 한 번 더 올리겠다라고 3회 추가 인상 점을 찍어버립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채권 시장은 이 말을 안 들어요. 내릴 걸로 봐버려요. 바로 12월에 올리자마자 내릴 걸로 봐버리거든요. 그 이제 현실은 어떠했느냐? 이 12월 인상이 12월에 이때 당시에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19년도 하반기에 오히려 3회 금리 인하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해보면 19년도 1월 4일인가 뭐 그랬었어요. 이때 파월 의장이 전미경제학회에 딱 나가가지고서 저희 채널에서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죠. 그렇죠? 이때 사회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시장 반응은 2019년엔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고 심지어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실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장이 보내는 메시지를 신중하게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만들 때 시장이 보내는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습니다. 예, 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시장이 연준을 굴복시킨 예입니다. 다음으로 15년도 12월 달에도 그랬어요. 15년 12월이 첫 금리 인상이거든요. 미국이.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점도표는 이제 호기롭게 찍어요. 16년에 난 4위 더 인상할 거야. 근데 현실은 16년에 12월에 가서야 한번 이제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 이게 좀 시장이 이겼어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진짜 그만큼 올릴 수 있을까? 데이터 보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특히나 파월이 의장하고 있는 시기에는 실수가 더 잦았어요. 가령 예를 들면 2020년 3월에 코로나 위기였죠. 연준이 바로 제로금리 QE를 해요. 근데 증시가 계속 빠져요. 증시는 뭘 원했냐? 모든 걸 다 해주기 원해서 워낙 그 불확실성이 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야 우리 국채랑 모기지 말고 회사채도 사줘. 근데 연준이 망설여. 연준 법상에서 회사채 못 사는데? 근데 버냉키하고 옐런이 답답했던지 파이낸셜 타임즈에다 기고문을 실어요. 회사채도 사라. 그 사면 되지. 결국 그 다음 주에 미적거리다가 회사채 사기로 선언하고 그날이 최저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말을 들었어요. 나중에. 다음으로 8월에 평균 물가 목표제 이제 도입을 하잖아요. AIT. 이 왜 도입을 했었냐면 일단 배경 말씀드리면 코로나 전에 물가가 2% 목표를 수시로 하회를 해요. 그러니까는 야 이거 우리가 물가 목표 너무 못 지키는데 너무 하회하는데 구조적으로 우리 좀 이 2%에 맞출 수 있도록 인플레가 살아나게 노력을 해보자. 이때 너무 디플레였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물가 1.5%였어요. 올해 2.5%가 나온다. 그러면은 작년에 0.5 까먹은 거에 올해 0.5가 보충한 것에 불과하니까 긴축에 나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평균 물가 목표제가 아니면 2.5, 2를 넘었네? 긴축해야 돼. 이렇게 됐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 딴에는 이게 되게 비둘기적인 정책이라고 냈는데 그 이후에 시장 반응 보면 한 달인가 두 달 동안 증시가 오히려 못 올라요. 굳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이 시기에 굳이 저거를 왜 바꾸지? 특히나 이게 정식 회의에서 바꾼 거 아닙니다. 잭슨홀에서 화상회의를 특별회의를 열어서 이걸 결의를 했었어요. 연준 입장에서는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서 우리는 인플레를 반드시 되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인플레 고생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죄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고 나서 21년에는 내내 이제 인플레 시적이다 하다가 으악 하다가 이제 된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시장에서 좀 신뢰가 낮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주식이 말을 잘 들었어요, 이번에. 예. 자, 그러면 이 생각으로 가게 되죠, 이제. 연준은 왜 매파적으로 변했을까, 다시. 그러니까 오해한 걸 수도 있죠. 원래 계속 매파적인데 제가 혼자 반대로 생각하고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분명히 비리기적인 게 많이 나왔었다가 다시 또 매파성을 보인 거거든요.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첫 번째 가정 해볼 수 있는 거는 사실 계속 매파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스위스 문제 터졌죠. 그 다음에 영국의 LDI 문제 터졌죠. 중국 저러고 있죠. 미국에서도 국제 시장에서 유동성이 부족해서 바이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크레딧 리스크가 발현될 것 같으니까 수위를 일시적으로 좀 낮춰서 했던 게 아니냐. 근데 그게 이제 좀 안정화가 되니 다시 원래 코스대로 매파성을 보이고 싶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엔 11월의 의사록 내용이 너무 좀 제가 보기엔 비리기적이었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 가정은 최근에 이제 이게 제일 정설이죠. 최근 월간 고용 보고서에서 시간당 평균 임금이 재차 상승하는 걸로 보이니까 많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임금 잡기 쉽지 않구나. 이거 더 강하게 우리가 멘트해야겠다. 근데 다른 고용 데이터들이 꺾이는 게 너무 많아요. 다른 고용 데이터들이.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저의 그냥 가정인데 인플레에서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이 드니 이참에 확실히 심리까지도 완전히 꺾고 가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딴 걸 다 떠나서 왜 자꾸 이날을 얘기하느냐가 엄청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여기에 자꾸 약간 스트레스 섞인 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날을 안 보고 있으면 우리도 좀 덜 할 텐데 너네가 너무 앞장서가지고 23년부터 이날을 하반기에 혹은 4분기에 보고 있으니 우리가 매파적으로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심리도 잡아야 되는데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그거죠. 아, 진짜 잘 알겠는데 니네가 데이터 어떤 걸 보고 있는 것도. 근데 제발 좀 너무 안 나갔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이란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데이터가 내려오면은 이게 좀 내려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결국에 돌고 돌아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연준도 데이터 따라 움직이는 거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매파성이 증가한 이유가 임금 보고 그랬다 그러면 그것도 결국 데이터거든요. 시장도 결국은 데이터 보고 우리가 볼 때는 인플레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니까는 시장은 내릴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요번에 금요일 날에 뉴욕 연은의 그 존 윌리엄스 총재가 꽤 큰 힌트를 줬습니다.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보게 되면 실질금리에 대해 가지고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정책금리에서 근원 PCE를 뺀 값이 1.5%포인트 정도가 되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어디서 우리가 근거를 찾아볼 수 있냐 하면은요. 1960년 이후로 근원 PCE하고 연방기금금리의 차이를 구해보면 약 한 1.56% 정도가 나요. 1.5에서 1.6% 정도. 그러니까 1.5%포인트 정도가 되면 합리적이다. 요거는 그냥 과거 평균 정도의 차이를 봤을 때 그 정도 나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요번에 점도표를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자, 근원 PC이잖아요. 근원 PC 내년 가정이 3.5예요. 그리고 내년도 금리 가정이 5.1이에요. 1.6 차이 나죠. 24년도 근원 PC 이제 가정이 2.5예요. 근데 그 금리가 4.1로 1.6 차이가 나요. 그 전 9월 달에 어떻게 예상했는지 한번 봐보죠. 9월 달에 보게 되면은 23년도 근원 PC를 3.1로 봤어요. 그리고 금리는 그보다 1.5 높은 4.6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24년도 근원 PC를 2.3으로 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24년도의 금리를 기준금리를 3.9로 1.6 높게 봤어요. 그러니까 지난 9월부터 근원 PC 대비해서 1.5에서 1.6 높게 점도표가 찍혀 있어요, 지금. 23, 24년 기간에요.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저희 채널에서 이미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9월 24일 날에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이때 당시 이제 FOMC가 있었고 리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죠. 자,
86번가가 보기에 점도표 정도로 금리 올린다면 적절할 것 같으냐. 드디어 긴축을 시작한 지 한 이래로 처음 현실에 부합하는 금리 예상치가 나온 것으로 평가. 그래서 인플레에서 특이 요인이 없다면 이 점도표로 인플레를 잡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고, 그렇게 생각한 근거로 뭐를 들었냐면, 자, CPI는 보통 PCE보다 0.5가 높았다. 그 다음에 기준금리는 보통 CPI보다 1.05가 높았다. 그럼 PCE 가정치 대비해서 기준금리가 한 1.55 정도 높으면 현실적인 것이다. 인플레를 잡기에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나온 이제 그 가정치를 보면서 23년 PC 예상이 2.8인데 기준금리 예상이 4.6이라 1.8이 높다. 1.5보다 높네. 이러면 현실적이다. 근데 그전 회의에만 해도 PC 예상이 2.6인데 FFR 예상은 3.8로 1.5 대비 부족했던 거죠. 이건 이제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과거 평균하고 그 과거 평균 물가하고 그 다음에 금리하고의 차이를 가지고서 한 저 정도 높으면은 연준이 충분히 현실성 있는 데이터다라고 했는데 더 이제 클리어하게 해준 거죠. 윌리엄스 총재가 근원 PC 대비해서 1.5 정도 높으면이다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연준의 이 금리 경로는 근원 PC에 달려있다라는 거고, 그럼 우리가 근원 PC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겠다라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데이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마이크 윌슨 같은 경우에 그때 JP에서 쓴 거에서는 이제 인플레 경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근원 CPI 같은 경우가 내년도 말이 되면은 3.5 정도로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근원 CPI가 과거에 평균적으로요, 근원 PC보다 0.5%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는 3.5를 근원 CPI 보고 있으면 근원 PC는 3 정도가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죠. 3에서 3 초반 정도. 그러면은 여기에 1.5를 더하게 되면 23년 말 금리 수준이 4.5에서 4.75 정도, 요 정도가 되게 될 거다라는 거니까는 사실은 이제 시장은 저 인플레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러한 페드와치의 이제 그 가정이 나오게 되는, 그 확률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로가 다 근거가 있다라는 거고, 그 근거는 결국 데이터 기반이라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 보고서 양쪽은 합의점을 찾아가게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날 이제 메리 데일리가 금리 인상 멈추고 나면 1년은 보통 유지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데일리 총재가 과거 몇 차례 세버럴 케이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평균이 11개월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11개월 나오게 계산해보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5번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이후 첫 금리 인하까지를 계산을 해보면은 10.8개월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1개월이 맞아요. 이게 11개월이 맞고, 그런데 그 이전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제가 70년대 이전 거는 더 이상 정리하다 그만뒀어요. 어차피 이 추세라서 그만뒀는데 뭐냐 하면 10개월 이상 간 사례가 사실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식의 차이가 크게 존재한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지금 이제 연준에 대해 갖고서 우리가 예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연준은 굉장히 이제 심지가 굳은 존재이다. 말도 지금 요즘 보면 저렇게 심지 굳게 하고 있고 실제로도 과거에도 그렇게 움직였었다던데 라고 해서 보시면 연준의 말은 지금의 생각보다도 더 매파적으로,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연준은 생각보다 유연하게 움직였다 과거에 보게 되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거 봐라, 지금 연준 보통은 되게 빠르게 금리 다시 경로 바꾸더라, 유연하다라고 보게 되면은 이제 채권 시장처럼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은 유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감안하고 들어주셔야 돼요. 저는 연준이 유연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좀 생각이 바뀌어버리면은 금리 인상 멈춰버리고 나중에는 하다 보면 인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의 저 매파적인 말들이 11월하고 달라진 반응에 대해 가지고서 야 진짜 저럴 수 있을까?
라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야 진짜 저럴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특별한 경우잖아 라고 돼버리면 이제 연준은 더 오랜 기간, 더 길게, 더 높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지금은 많은 걸 가르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돌고 돌아 데이터다. 근데 데이터가 좀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두 번째 주제인 CPI하고 FOMC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